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입문 강의를 하고 좀 텀이 길어버렸죠. 제가 이제 묘하게 이게 손을 다쳐서 한 6주, 7주 정도 치료를 받다 보니까 책 작업하는 게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 행정소송 흐름도 및 핵심 케이스 쟁점이 발간이 됐고요. 약수령도 다 넘어가서 뭐 인쇄가 거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 조금 이제 끝나가는데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차분히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시간은 너무 넉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년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쟁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작성해 본 답안이 어떤 쟁점이 빠져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합격 답안이 완성됩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이제 익히 하다시피 입문 강의가 없었어요. 입문 강의가. 근데 입문 강의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해버리면 그게 실질적으로 주관 시각으로는 상관이 없는 사족들이 너무 방만하게 달아집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가장 우리 주관 시험하고 필요한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약수령하고 이제 사례형 문제로 이제 돼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달아보지 않다 보니까 사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약수령하고 사례형이 따로가 아닙니다. 그 약수령 중에서 사례 쟁점으로 어떤 쟁점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그냥 예상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2006년 전에는 행정법이 객관식으로 승진 시험에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한때는 경감 승진 시험이 아니라 경정 승진 시험에 행정법이 주관식 시험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기출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경정 승진 시험에 출제된 문제도 있습니다. 뭐 다소 반복적인 것들이 있어서 제해버리고 우리가 이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감 승진 기출 문제를 주요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이죠. 경간부 시험에 여러분 행정법이 주관식 행정법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 있어요. 상당수가 이제 민법 총칙을 주관식으로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행정법 선택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보다는 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간과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우리 승진 시험 경감 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승진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그리고 경찰 간부 후보생 채용 시험에 출제된 주관식 기출 문제를 쭉 분석 망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풀이할 때 꼭 반복적으로 또 주요 쟁점이 늘상 이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엄선해서 이제 챙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만 비단 행정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법 과목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종착역이 구제수단이에요. 구제수단. 그게 이제 사법 관계냐 아니면 공법 관계냐 또는 우리 행정법 관계라면 이게 이제 권력 관계냐 관리 관계냐에 따라서 구제 수단이 다릅니다. 구제를 요청할 때도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돼요. 이미 그 구제 수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소송을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법 과목은 결국 구제 수단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케이스 시험은 구제 수단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행정법 그중에서 우리 경찰행정법 주요 구제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고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른 말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손실보상 청구 소송도 있지만 손실보상 청구 소송은
윗법안 행정작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 수단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뭐 출제 가능성이 0%는 아니고 거의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 항고소송 또는 국가비상 청구 소송에서 출제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러분 이제 국가비상 청구 소송이 주요 쟁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고소송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항고소송이 국가비상 청구 소송보다 조금 비교 위에 있지만 저희 시험에 있어서는 국가비상 청구 소송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항고소송이 한 6 정도, 그다음에 국가비상 청구 소송이 한 4 정도, 7대 3이 아니라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뭐 7대 3 정도 비율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경찰행정법 중앙시험에 있어서는 국가비상 청구 소송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이 한 6할, 국가비상 청구 소송이 한 4, 요 정도 비중을 갖는다. 그 외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때는 항고소송이 한 5.5, 국가비상 청구 소송이 한 3.5 내지 3, 그다음 경찰권 발동의 근거 한계가 적어도 1할에서 1.5할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가장 저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들은 항고소송, 국가비상 청구소송, 케이스에서 말씀하는 케이스에서, 그리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비상 청구소송하고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서 사실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요게 본 교재 작년에도 이제 출제가 됐지만 올해는 약간 칼라판으로 이제 이게 책이 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출 표시를 했어요. 기출 표시를 여러분 이제 그 페이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이 책의 차례가 나옵니다. 컨텐트 차례가 나오는데 파트를 한 3개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파트가 케이스 풀이에 있어서 먼저 선행적으로 여러분이 케이스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꼭 챙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 입문 강의 시간에 잠깐 요 주제를 했는데 행정법 개관을 요 책에도 입문 강의 이미 했는데 넣을까 말까 하다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파트 2. 그 실질적으로 이제 케이스 기출 문제에서 출제했던 그 주제들. 그래서 항고소송 흐름도를 빼버리면 한 51개 주제가 있어요. 51개 주제를 여러분 이제 케이스에 꼭 여러분이 꼭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 또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약수령에서도 주요 주제입니다. 주요 주제. 그래서 금년도 시험에 예를 들면 29번 있죠. 오른쪽 5페이지 29번에 행정 절차 하자 효과 있어요. 작년에도 여기 이제 핵심 케이스 쟁점에 넣어놨는데 이 행정 절차의 하자 효과가 케이스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지만 2020년도에는 승진 시험에 약수령으로 출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게 이제 케이스 쟁점으로 해놨지만 이게 약수령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약수령 과정에서도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케이스 답안을 쓸 때는 모든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차근 읽어본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쟁점에 관해서 물어보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됐다면 이제 문제점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적시를 하는 거예요. 적시를.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요 본 교재 있죠. 본 교재는 그 쟁점에 대해서 케이스에 쓸 때 축약해서 쓸 수 있도록 내용 자체를 압축해서 축약해 놓은 겁니다. 압축해서 축약해 놓은 거. 근데 무조건 압축해서 축약했다 해서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압축 축약된 것들을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내용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더 요구돼요. 내용에 대한 진정한 요구는 우리가 기본 강의 약수령 강의 시간에서 자세히 그때는
강의 좀 디테일하고 천천히 굉장히 자세히 할 겁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진행되는 약수령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강의를 서서히 하면서도 여러분 혹시나 핵심만 찌르고 가지 않고 세세한 것들까지도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케이스 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요 쟁점, 케이스 쟁점들이 어떻게 답안에 줄여서 적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확인하는 거하고 실제 여러분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분명히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공부하다가 나중에 현장 가서 시험에 떨어지는 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써보는 공부를 하시라고 누차 여러분 강조를 드렸어요. 한번 떨어지면 그냥 1년이 훌쩍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여러분 답안 작성까지, 즉 마지막 구두점까지 찍는 과정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꼭 몸으로, 여기서 몸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손으로 직접 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종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51개 주제에 대해서 제가 기출 표시를 06년도부터 이제 금년 2020년도까지 기출 표시를 해놨어요. 승진은 결국 경감 승진 시험을 말하는 거고, 줄여서 경가는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술 표시는 약수령 기출 표시는 일부러 안 했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케이스에 출제된 기출 표시를 한 거고, 약수령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은 약수령에 출제되고 그다음 케이스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은 일부러 제가 기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도 약수령으로 기출이 출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가 케이스 풀이하는 과정에서 핵심 케이스 쟁점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교재 기본서인 약수령 교재에서는 약술 기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할 거고, 일부러 요 기출 표시는 약수령을 제외한 케이스 기출 표시만 일부러 했기 때문에 요 점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 출제된 오른쪽 34번에 보면 국가비상법 제2조 책임이 있어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위한 수명 책임 관련해서 금년도도 출제가 됐지만 사실은 2016년도 그다음 07년도에도 출제가 됐었고 2015년도에 경찰 간부 후생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금년도 출제된 거는 특히 직무행위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간은 자배법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배법을. 근데 저는 계속 자배법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경찰 시험에 경찰 시험에 자배법을 출제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국가위상법 제2조와 관련해서 금년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그리고 35번 주제 금년도 출제 중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여러분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 이외에 공무원한테도 민사상, 민법 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택적 청구 문제도 이게 금년도 2010년도에 출제가 됐지만 사실은 07년도 꽤 오래 이제 경감 승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 2015년도 경감 그러니까 간부 후보생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오면 여러분 이제 47번 주제, 46번 주제 보면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한계 관련해서 경찰 공공의 원칙, 2011년도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좀 다르죠. 다르지만 쟁점은 똑같아요. 2011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고 금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 책임 관련해서 경찰 책임의 주체가 올해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큰 목차로 하면 경찰 책임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2020년도 승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나머지는 설명을 제가 안 해드린 게 금년도 기출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요령 있죠. 요령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2020년도 기출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고 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진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지금 기출 표시가 안 된 주제들 중에서도 약수령에 출제가 된 것들이 있어요. 다만 2020년도 거는 약수령도 기출 표시를 제가 한 거예요. 아까 29번에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잠깐 넘겨오시면 머리글이 있어요. 머리글 보시면 머리글 중간쯤 보면 제가 그 경찰행정법의 주요 구제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항고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리고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항고 소송 또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 흐름 어떻게 이제 흐름이 진행되는 건지를 개괄적으로 먼저 서술을 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각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게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송의 흐름에 대해서는 개괄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51개 주요 쟁점별로 여러분이 꼭 약수령이 아니라 케이스 답안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소술을 축약을 해서 계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답안제 쓰는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분 속도가 붙습니다. 속도가.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이해. 무조건 뭐 케이스 답안 작성 이게 아니라 일단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우리가 도구로서 요걸 안다 하더라도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답안 안에 뽀록이 납니다. 뽀록이. 그래서 일단은 쟁점에 대한 이해를 특히 이제 기본 강좌 시간에 기본 강좌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합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답안 작성의 연습의 반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써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 답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쓴 답안에 누락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그냥 일종의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영어로 이제 make an error잖아요. make an error.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실력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시행착오를 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증 그 필기 시험을 먼저 보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운전면허 학원 가서 여러분 이제 기능 시험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도로주행을 해요. 도로주행은 따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운전할 거냐 말 거냐 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근데 저질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딴 다음에 막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역주행도 해본 적이 있어요. 역주행도.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답안지를 쓰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해라.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성공. 우리에서는 성공이라는 게 합격이겠죠. 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닌데 이걸 쓸까 말까 하는데 2020년 대비 기본 강의에서부터 현장 모의고사까지 1년의 강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100% 문제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누구든지 뭐 다 출제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거의 동일한 거는 거의 한 70% 정도, 유사한 건 한 30%. 그래서 동일한 건 70%, 유사한 건 한 30% 합쳐서 100%가 다 출제가 됐어요. 2020년도에. 앞으로 있는 거는 이제 2021년도죠. 2021년도.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아마도 2021년도에도 그렇지 않을까.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 믿음이.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도 신뢰 원칙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친구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살기 힘들죠. 그래서 2021년도에도 이성호 쌤이 그래도 합격하는데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따라오신다면 2021년도에 아마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오시면 이제 컨텐츠는 이미 보시는 요령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그러니까 경찰행정법 케이스 해결을 위한 필수 이해사항이라고 돼 있어. 근데 그걸 보기 전에 13페이지 잠깐 넘겨오시면 제가 이미 입문 강좌 시간에서 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 아까 제가 구제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제수단. 여기서 구제수단이라는 거는 법적 구제수단이에요. 법적 구제수단. 여러분, 구제수단에는 주목도 있는 거예요. 주목도. 때에 따라서는 법보다 주목이 더 빠르죠. 근데 이제 주목을 쓰게 되면 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법적인 책임을. 법적인 구제수단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법적인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우리가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이제 권리 의무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미 임무 강좌 시간도 있지만 권리 의무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권리 의무 관계. 그러니까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어요.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 관계에는 여러분들 사법 관계가 있어요. 사법 관계. 그리고 이렇게 공법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공법 관계가. 혹시나 강의 좀 들은 지 오래되시면 입문 강좌 편에 여러분 그 사법 관계하고 공법 관계의 분류편을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법 관계가 있고 이렇게 공법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공법 관계가. 그리고 이제 법률 관계가 아닌 비법률 관계도 있어요. 비법률 관계. 비법률 관계. 비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다툼 분쟁은 법적 구제 수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야. 법률 관계가 아닌 비법률 관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다툼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법적 구제 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적 구제 수단 뒤에는 반드시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가. 여기서 국가라는 거는 이제 법적 분쟁을 국가는 해결해 줘야 돼요. 법적 분쟁을 국가는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사법권이라 해요. 사법권.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 그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과는 달리 그걸 우리가 사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권. 그래서 결국 사법권에 의해서 구제되는 대상은 비법률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그런데 우리는 영미법계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대륙법계 국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이 됐건 사법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이 됐건 심판 주체가 똑같아요. 똑같이 사법법원이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 사법 관계하고 공법 관계가 있다면 영미법계는 이 사법 관계하고 공법 관계를 구별하잖아요. 비구별. 그래서 사법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공법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도
일반 사법법원이 심판의 주체가 돼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대립법계 국가는 똑같은 법률 관계를 하더라도 사법 관계하고 공법 관계를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그리고 그 사법 관계하고 공법 관계를 구별하는 입장은 복수 성질서래. 복수 성질.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 주체도 고려해 보고 그다음에 성질을 따져봐서 그게 수직 관계인지 수평 관계인지를 따져보고 추구하는 이익이 사익인지 공익인지를 다 고려를 해서 주체, 그다음에 성질, 이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그게 사법 관계인지 공법 관계인지를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사법 관계, 특히 이제 영미법계가 아니라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죠. 대륙법계 국가는 사법 관계하고 공법 관계를 구별합니다. 구별하고 그 사법 관계는 일반 사법법원이 재판해요. 일반 사법법원이 재판하는데 똑같은 대륙법계 국가라 하더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죠. 독일하고 프랑스는 법원은 법원인데 일반 사법법원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법원을 둡니다. 별도의 행정법원, 별도의 행정재판소. 요거 이제 사법부에 소속돼 있다면 요거는 소속이 행정부야. 행정부인데 행정부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대륙법계 국가지만은 독일하고 프랑스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건 보통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이라면 예를 들면 이건 행정 사건이다 그러면 민사 사건은 일반 사법법원인데 여기 민사법원 있죠. 민사법원에서 사건을 관장을 해요. 민사법원에서. 공법관계는 독일하고 프랑스와 같이 행정재판소에서 재판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일반 사법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일반 사법법원이. 일반 사법법원이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관장을 해요. 관장. 근데 여기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 행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관장하게 돼요.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제가 아까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주체야. 하나가 주체고 두 번째가 성질인데 성질에서 이게 지배 종속 관계냐, 그러니까 우월 관계냐,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우월한 지에 있느냐, 아니면 행정부하고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느냐. 우월한 관계도 있고 대등 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대등 관계인 경우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우월 관계를 이거를 권력 관계라고 표현해요. 권력 관계. 이걸 권력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라 하더라도 세 번째 이익을 따져. 이익을 따져서 요 이익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공익을 추구하는 거냐로 나눠요. 똑같은 대등한 관계지만 만약에 여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거다. 사익을 추구한 거라면 요거는 행정 사건이 아니라 이게 민사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민사 사건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관리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관리 관계.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가 있고 이렇게 관리 관계가 있죠. 관리 관계는 권력 관계는 아니고 비권력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리 관계는 민사 관계가 아니라 우리 행정법 관계로 파악을 해요. 행정법 관계로. 근데 중요한 거는 사법 관계에서 볼 수 없는 공법 관계에는 이 권력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 관계가.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냐 아니면 이게 비권력 관계냐에 따라서
법적 구제 수단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법적 구제 수단이 다르다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권력 관계인지 비권력 관계인지를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권력 관계 이야기하고 비권력 관계를 이야기할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권력 관계라면 요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 요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 똑같은 행정소송이라 하더라도 요 관리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요 권력관계하고 관리관계에 있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그 손해를 전보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극명하게 행정소송에서 권력관계는 항고소송, 관리관계는 당사자 소송으로 나뉜다고 한다면 이 권력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 관리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손해를 전부하는 수단은 뭐냐? 그게 바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다른 말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항고소송은 권력관계에서만 문제가 되고 당사자 소송은 권력관계가 아니라 비권력관계. 근데 그 비권력관계 중에서 사익이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된 거라고 한다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권력작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비권력작용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우선적으로 먼저 여러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시간에 첫 시간 있고 여러분 두째 시간 있을 건데 첫 시간, 두째 시간 여러분 전체 행정법 케이스 푸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그 케이스 풀이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전개할 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게 나중에 기본 강좌 케이스 강의할 때도 또 이어집니다. 뭐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이걸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